건담 더불어 2부 시점, 엑시아와 오건담의 태양로를 장착한 최초의 트윈 드라이브 탑재기 더불어 건담은 리본즈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두 개의 태양로가 모두 파괴되고 기체는 반파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솔레스타일 비잉은 2년간의 복구 기간 동안 세츠나를 위한 새로운 태양로들과 5세대 건담을 개발하게 되죠. 그렇게 극장판 시점, 정체불명의 적인 에르스의 등장으로 인해 세츠나는 새로운 기체에 탑승하여 에르스와 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츠나의 새로운 5세대 건담이자 진정한 대화를 위한 기체, 더불어 퀀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더불어 2부 후반 시점에 벌어진 베다 타란전은 티에리아가 베다와 하나가 되고 세츠나가 리본즈를 처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론 솔레스타일 비잉을 승리로 돌아간 전투였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치열한 전투로 인해 각 건담들은 반파에 가까운 손상을 입었고 세라핌의 태양로와 엑시아, 오건담의 태양로가 모두 파괴되는 등 솔레스타일 비잉은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죠. 거기다 알리알 서셰스에 의해 기존 솔레스타일 비잉의 감시자와 스폰서가 모두 제거되었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스폰서인 왕 류밍마저 레나 트리니티에 의해 사망하였기 때문에 솔레스타일 비잉은 전례 없는 재정난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솔레스타일 비잉은 남아있던 건담의 잔해를 재활용하며 눈물겨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죠. 이때 태양로는 파괴되었어도 기체의 프레임은 비교적 멀쩡했던 더블로 건담 또한 다시 활용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투입되게 됩니다. 파괴된 태양로를 대체하기 위해 양쪽에 GN 컨덴서를 장착하거나 부족해진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폐기되었던 세븐소드 장비를 발전시킨 세븐소드 G장비를 개발하는 등 여러 테스트들이 이루어지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잇몸으로 살아가는 노력들은 오히려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는 기묘한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더불어 건담을 컨덴서로 기동하려는 시도는 컨덴서의 성능이 유사 태양로 수준으로 발전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컨덴서를 사용하여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을 구현할 정도의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후 티에리아의 도움으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자 솔레스타일 비잉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5세대 건담과 트윈 드라이브 전용 태양로의 제작에 착수하게 됩니다. 더불어 2부 시점의 주역 기체이자 세츠나의 두 번째 전용기인 더불어 건담은 두 개의 태양로를 연동하여 GN 입자의 생산량을 제곱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을 탑재한 건담이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완성되지 않은 불안정한 기체였습니다. 트윈 드라이브를 가동하기 위해선 양쪽 태양로의 동조율이 80% 이상을 기록해야 했지만 솔레스타일 비잉이 보유한 5개의 오리지널 태양로들은 각각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동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목성급의 고중력 환경에서만 제작이 가능한 오리지널 태양로의 특성상 새로운 태양로를 제작하는 것은 당시엔 불가능한 일이었죠. 어쩔 수 없이 솔레스타일 비잉은 당시 가장 높은 동조율을 보였던 오건담과 엑시아의 태양로를 이용하여 트랜스암을 발동하며 억지로 동조율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기동 자체에는 성공했지만 이마저도 트랜스암을 발동한다면 막대한 입자 방출량을 견디지 못하고 기체가 오버로드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입자 방출량을 제어할 지원기 오라이저가 없는 상황에선 더불어 건담은 본연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반쪽짜리 기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블 라이저의 데이터를 훔쳐서 제작된 리본즈 건담은 수백 개의 유사 태양로를 제작하여 완벽한 동조율을 가진 두 개의 유사 태양로를 엄선하여 탑재하였기 때문에 유사 태양로의 한계를 제외한 자체적인 성능은 더블 라이저에 비해 뛰어날 정도였으니까요. 이후 리본즈와의 전투를 통해 더블 건담의 태양로들이 파괴되자 솔레스타일 비잉은 새로운 태양로의 제작을 위해 린다 바스티와 연구진을 목성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이때 더불어 건담의 한계와 리본즈 건담의 성능을 체감했던 연구진들은 아예 처음부터 100%의 동조율을 가진 트윈 드라이브 전용 태양로를 제작하는 것을 계획합니다. 다만 자금과 인력, 그리고 시간의 한계로 인해 2년간 2개의 태양로를 제작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죠. 물론 최초의 오리지널 태양로들이 20년간 5개밖에 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목성까지의 왕복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는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2부 시점, 더블 라이저에 탑승하며 지속적으로 고농도의 GN 입자에 노출되어 순수종 이노베이터로 진화하게 된 세츠나는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많은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작중 인위적인 조작이 아닌 자연 진화한 순수종 이노베이터들은 육체 능력의 상승으로 인한 수명 연장, 뇌양자파를 통한 원거리 전자기기 조종 능력, 통찰력, 공간인식 능력 등이 강화되고 GN 입자가 살포된 구역에서는 상대방과 의식을 공유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방과 의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이노베이터끼리의 의사소통에선 상당히 편리한 능력이지만 당시 톨레미 팀에서 홀로 각성한 세츠나에겐 이는 저주와 다름없는 능력이었는데요. GN 입자가 항상 살포되어 있는 톨레미 내부에서 의도치 않게 동료들의 생각을 읽게 되거나 전장에서 적 파일럿이 느끼는 공포와 고통들을 의식 공유를 통해 함께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세츠나는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동료들과 최대한 거리를 두게 되고 가급적 전투를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새로운 건담을 제작하던 개발진에게 너무 강한 무장과 전투력은 지양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 예시로
세븐소드 지장비의 경우 테스트에서 20겹의 2카본을 관통하고 100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할 정도로 훌륭한 화력을 보이지만 오히려 세츠나는 이런 강한 전투력을 선호하지 않아 트랜스암 버스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던 더블호라이저 컨덴서 타입에 탑승하게 되죠. 이런 세츠나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플랜을 변경하고 기존 테스트하던 기체들의 완성도 또한 미흡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츠나의 새로운 건담은 다른 5세대 건담에 비해 완성 시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기존 세츠나가 탑승하던 더블호라이저는 트윈드라이브의 압도적인 입자량과 세츠나의 강한 뇌양자파가 융합하여 트랜스암 발동 시 기체가 양자화하거나 트랜스암 버스트 상태에선 광범위한 의식 공유 영역을 형성하는 등 여러 기적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더블호 건담이 제작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트윈드라이브의 능력은 제대로 판명되지 않은 미스터리한 기술이었고 이것이 세츠나의 뇌양자파와 연동되며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톨레미 팀의 엔지니어인 이안 바스티는 더블호라이저의 기적적인 기능들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발현되는 것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기술이 발전하며 더블호를 운영하던 데이터와 세츠나의 뇌양자파를 분석하고 여러 테스트를 거친 이안은 트윈드라이브의 능력을 점점 파악하게 되었고 세츠나와 더블호라이저가 일으킨 기적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며 이 기술들을 새로운 기체에 탑재하게 되죠. 그렇게 여러 기능들을 강화하고 트윈드라이브용 신형 태양로를 탑재한 기체가 세츠나가 원했던 진정한 대화를 위한 건담 더블호 컨터입니다. 같은 시기 만들어진 5세대 건담들이 기존 기체들을 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블호 컨터의 경우엔 더블호라이저, 리본즈 건담, 엑시아의 컨셉을 모두 합치고 거기서 특정 부분을 빼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헤드 유닛의 경우 엑시아의 헤드 유닛을 베이스로 하여 입자와 비트 제어 기능을 강화했고 가슴 윗부분의 보조 안테나는 더블호의 것을 계승한 것입니다. 또한 조종석의 내부 레이아웃은 더블호라이저를 그대로 따라가지만 외부 바디 디자인은 엑시아와 더블호를 적절히 섞어놓은 듯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쪽 어깨 부분에 태양로를 부착했던 더블호 건담과는 다르게 퀀터는 엑시아와 마찬가지로 태양로를 가슴 부분에 부착하기 때문에 적절한 변형이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또한 우주에서 주로 활동하는 5세대 건담답게 퀀터 역시 중력하에서 다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리본즈 건담을 포함한 이노베이드 기체들의 다리와 기존 더블호 건담의 다리 디자인이 합쳐진 모습을 가지게 되었죠. 다리를 보행에 사용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퀀터는 다리 관절 부분에 대형 컨덴서를 내장하여 더욱 많은 입자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5세대 건담처럼 퀀터도 이전 기체들의 프레임 구조, 부품들을 그대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세츠나의 뇌양자파를 활용하며 트윈드라이브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부품들 또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는 퀀터의 완성이 다른 건담에 비해 늦어진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이후 새롭게 완성된 태양로들이 톨레미 팀에 전달되며 기체 자체를 완성하는 것은 마무리되지만 아직 세부 조정이 완료되지 않아 조정이 끝날 때까지 세츠나는 컨덴서를 탑재한 더블호라이저에 탑승하게 됩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외계 금속 생명체 에르스가 출현하게 되고 세츠나는 의식 공유 영역을 통해 에르스와 대화를 시도하던 도중 뇌에 큰 손상을 입어 약 3개월간 의식 불명 상태로 누워있게 됩니다. 따라서 퀀터는 세부 조정까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상태로 보관되게 되죠. 이때 베다와 하나가 된 티에리아는 에르스의 방대한 정보를 세츠나의 뇌가 견디지 못한 것이라 판단하고 퀀터의 조종석 내부에 자신의 의식을 포함한 베다 소형 단말기를 설치합니다. 세츠나가 의식을 잃은 3개월간 연방정부는 거대 함선 솔레스탈 비잉을 중심으로 절대 방어선을 형성하며 이를 방어하려 합니다. 이후 에르스 대군의 총공격에 맞서 솔레스탈 비잉의 건담 또한 참전하지만 1만 대 1이라는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 결국 서서히 패배하기 시작하죠. 이때 혼수 상태였던 세츠나는 죽은 동료들의 환영을 보며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그제서야 더블호 퀀터는 본격적으로 전장에 투입됩니다. GN 드라이브, 이노베이터, 베다 같은 이오리아 슈엔베르그가 제시한 3가지 변혁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고 솔레스탈 비잉 기술의 정점이 들어간 더블호 퀀터는 사실 전투를 위해 개발된 기체는 아니었습니다. 파일럿인 세츠나가 순수종 이노베이터로 각성하며 전투가 아닌 대화를 더 선호하게 되었고 더블호라이저의 후계기로서 의식 공유력 형성 능력을 강화하는 컨셉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더블호 퀀터는 다른 5세대 건담들과는 달리 새로운 무장인 소드비트를 제외한다면 큰 전투력의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롭게 만들어진 트윈드라이브 전용 태양로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며 퀀터는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화력과 방어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더블호 세계관의 건담들은 건다리움 합금, 페이즈 시프트 장갑 같은 특수한 장갑재로 만들어진 다른 시리즈의 건담들과는 달리 작중 모든 양산기에도 사용되는 이카본이라는 소재가 공통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 작중 등장하는 모든 기체들은 기본적인 방어력은 동일하지만 GN 드라이브 탑재기들은 이카본의 GN 입자를 코팅하는 것으로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발전된 트윈 드라이브 기술로 엄청난 입자 생산량을 가지게 된 퀀터는 그만큼 많은 입자를 장갑재에 코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체들과는 비교가 안 될 수준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죠. 작중 건담 사바냐의 장비인 홀스터 비트는 방어용으로 제작되어 표면에 GM필드를 전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공격을 방어하는 높은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홀스터 비트도 작품 후반에 등장한 에르스 순양함의 공격엔 버티지 못하고 파괴됩니다. 반면 더불어 퀀터의 경우 순양함의 공격을 그냥 몸으로 견딜 정도로 엄청난 방어력을 가지고 있죠. 앞서 설명했듯 퀀터는 새로운 무장인 소드비트를 제외하면 무장의 성능은 더블호라이저에 비해서 크게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신형 트윈 드라이브의 압도적인 입자 방출량으로 인해 퀀터는 심플한 무장 구성에도 불구하고 더블호 시리즈의 기체들 중 가장 강한 화력을 가지게 됩니다. 더불어 퀀터의 주무장인 GN-소드5는 세츠나의 이전 기체들과 마찬가지로 근접, 원거리 전투에 모두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된 장비입니다. 칼날을 회전하고 그립의 각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근접 전투용 소드 모드, 장거리 사격용 라이플 모드로 형태를 변형할 수 있죠. 극장판에서 벌어진 전투의 특성상 퀀터가 근접 공격을 하는 상황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GN-소드3의 칼날에 사용된 컨덴서 재질의 녹색 소재가 칼날 전체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설정상 더욱 고온 의열을 발생시키며 높은 절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이플 모드로 사용할 땐 칼날 바닥 부분에 위치한 두 개의 총구 중 하나에서 한 발 한 발이 빔 캐논급의 위력을 가진 빔을 발사할 수 있죠. 이후 GN-소드5는 엑시아 리페어 4의 주무장인 GN-타치로 개량되어 그라함이 사용하게 됩니다. 퀀터의 왼쪽 어깨에 장비된 GN-실드는 백팩 왼쪽 부분에 가동식 암에 장착된 방어 무장입니다. 퀀터에 장착된 두 개의 태양로는 한 개는 가슴 부분에 나머지 한 개는 이 실드에 탑재되는데요. 덕분에 태양로에서 직접 입자를 공급받을 수 있어 강력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퀀터의 새로운 무장인 소드비트들을 운반하는 역할도 겸하게 됩니다. 거기다 실드의 상단 부분에 빔건이 내장되어 있어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에 사용하거나 GN-소드5와 함께 발사하며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죠. 이외에도 백팩의 가동식 암을 통해 위치를 변경할 수 있어 퀀터의 등 부분과 결합하여 두 개의 태양로를 직렬로 연결하는 것으로 입자 생산량을 최대 출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퀀터의 핵심 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드비트는 세츠나이 기체에 탑재된 최초의 올레인지 병기로 공격과 방어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만능 장비입니다. A, B, C 총 3가지 타입의 비트를 각각 2개씩 총 6개를 장비하고 있고 칼날이 콘덴서 재질의 녹색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높은 절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모든 방향에서 적을 베어버리는 하루트의 시저비트와 비슷하게 활용되고 각 소드비트들엔 손잡이가 내장되어 있어 퀀터가 직접 휘두르며 사용할 수도 있죠. 각 비트들은 퀀터의 실드에 수납되며 수납된 상태에선 실드의 일부분으로 사용될 만큼 방어력이 뛰어납니다. 기본적인 활동 시간도 길지만 실드의 태양로에서 직접 입자를 공급받아 충전 속도 또한 굉장히 빠릅니다. 소드비트들은 방어용으로 사용할 경우 6개의 비트들이 원형으로 배치되며 강력한 GM 필드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필드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빔을 굴절시키고 퀀터가 장거리 양자 도약을 할 때 양자 게이트로 사용됩니다. 양자 도약은 더블호라이저가 트랜스암을 발동했을 때 우연히 발생했던 현상으로 당시엔 제작자인 이안조차 원리를 모르는 기술이었는데요. 이후 기술이 발전하며 이안은 양자도약의 원리를 규명해냈고 덕분에 퀀터는 자신의 의지대로 양자도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장거리 양자도약은 퀀터가 최고 출력을 발휘한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더블호라이저가 사용하던 짧은 거리의 도약은 설정상 기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퀀터의 소드비트들은 GN-소드5와 결합하여 버스터 소드, 버스터 라이플 모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GN-소드5의 소드 모드와 마찬가지로 버스터 소드는 작중 사용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버스터 라이플은 퀀터가 트랜스암을 발동할 때 길이 3000km의 거대한 빔을 형성하여 대형 LS를 통째로 잘라버리려는 시도를 할 만큼 엄청난 출력을 발휘할 수 있죠. 이렇듯 더불어 세계관 역대 최강의 성능을 가진 더불어 퀀터는 뇌손상에서 회복한 세츠나가 탑승하며 작품 최후반부에 가서야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연방군과 솔레스타일 빙은 에르스의 대군을 상대로 7할의 병력을 잃었고 절대방어선까지 돌파당할 위기에 처하자 다수의 병력들이 자폭을 통해 이를 막아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세츠나와 티에리아는 전투를 통한 승리는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에르스와의 대화를 위해 대형 에르스의 중심부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다른 건담들의 도움으로 길을 확보하고 버스터 라이플을 통해 대형 에르스 내부로의 길을 열려하지만 GM필드를 학습한 에르스는 이를 간단히 막아냅니다. 이후 기체가 반쯤 침식된 그라함이 대형 에르스를 향해 자폭하여 거대한 구멍을 만드는 것으로 세츠나는 에르스의 중심부로 이동하는 것에 성공하게 되죠. 참고로 그라함의 자폭 공격이 통했던 이유는 인류의 거의 모든 공격 수단을 학습했던 에르스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자폭만큼은 마지막까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대형 에르스의 내부에 진입한 퀀터는 가슴과 실드의 트윈 드라이브를 직렬로 연결하고 대부분의 장갑재를 분리하여
기체 곳곳에 컨덴서를 노출하는 것으로 퀀텀 시스템을 발동한 상태 퀀텀 버스트 모드로 변형하여 에르스와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퀀텀 시스템은 더블어 퀀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기체의 모든 지엔 입자를 한 번에 방출하며 더블어 라이저보다 높은 농도의 의식 공유 용력을 형성하여 종을 뛰어넘는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상태의 퀀터는 대부분의 장갑제를 분리하고 기체 곳곳의 컨덴서와 가슴의 태양로를 노출시켜 순간적으로 엄청난 입자를 방출합니다. 이 많은 입자들을 제어하기 위해 가슴에 노출된 태양로에는 4개의 추가적인 안테나가 전개되죠. 사실 퀀텀 시스템은 모든 장갑제를 분리하지 않더라도 장갑의 틈 사이를 벌리는 것만으로 가동이 가능한 시스템인데요. 다만 당시의 더블어 퀀터는 시험 운행도 없이 처음 출격한 것이고 거의 다 중심부로 입장하는 도중 이미 트랜스암을 한번 사용하였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입자를 최대한 많이 방출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장갑제를 분리한 퀀텀 버스트 모드를 사용한 것이죠. 참고로 퀀텀 버스트 모드는 일회성인 기능이라 이때 분리된 장갑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퀀텀 시스템으로 생성된 의식 공유 영역으로 에르스와 대화를 시작한 세츠나는 에르스의 기원, 역사를 포함한 모든 정보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방대한 정보로 인한 뇌손상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정보들은 퀀터와 연결된 베다가 처리하며 에르스의 핵심 정보들을 이해하게 되죠. 사실 에르스는 목성 형태의 가스 행성에서 진화한 액체 금속 형태의 군체의식 생명체로 고향 태양계의 항성이 백색 외성화되며 폭발하여 멸망의 위기를 맞은 종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우주 곳곳을 방랑하며 자신들과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생명체, 뇌양자파를 가진 존재들을 찾아 대화를 시도하며 살아왔죠. 문제는 이들이 대화하는 방식이 대상과 서로 융합하여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군체의식 생명체의 특성상 에르스는 단일 개체가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류를 이해하지 못했고 인류 또한 대상과 융합하여 대화하는 에르스를 이해하지 못해 서로의 소통 방법에 차이가 생긴 것이었죠. 이로 인해 인류는 에르스를 적대적인 생명체로 인식하여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에르스는 전쟁이라는 것이 인류가 대화하는 방법이라 인식하여 서로의 오해로 인해 큰 희생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에르스와 대화하는 것에 성공한 세츠나는 그들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장거리 양자도약을 이용하여 에르스의 모성으로 떠나게 되고 에르스 또한 세츠나의 정보를 바탕으로 세츠나가 생각하는 평화의 상징인 꽃의 모습으로 형태를 변형하여 인류에게 평화의 의지를 전달하며 에르스와 인류의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노란색 꽃은 세츠나의 고향인 중동지방에서 자라는 꽃으로 이것이 세츠나가 생각하는 평화의 상징이란 것을 알고 있던 마리나 이스마일은 전 인류 중 최초로 세츠나가 대화에 성공했다는 것을 파악하죠. 한편 퀀터가 에르스 모성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솔레스타일 비잉은 신형 건담과 트윈 드라이브를 하루아침에 잃는 큰 피해를 입습니다. 외전에서 이를 아쉽게 생각했던 이안 바스트의 제자이자 퀀터의 제작진 중 한 명인 셰릴린 하이드는 남아있던 퀀터의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됩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것이 퀀터의 추가 장비인 풀세이버 장비입니다. 사실 더불어 퀀터는 완성된 시점부터 이미 추가 장비가 제작되어 있던 기체였는데요. 솔레스타일 비잉의 기술자들은 퀀터에 사용될 신형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 대체 방안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만 퀀터의 구조는 오라이저 같은 추가 지원기를 부착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였고 따라서 기술자들은 트윈 드라이브를 안정화하는 다른 방안이었던 세븐소드 장비에서 영감을 얻은 지엔소드4 풀세이버 장비를 개발하게 된 것이죠. 풀세이버 장비의 뒷모습을 보면 태양열을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콘드라이브 형식의 덮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풀세이버 장비는 메인 블레이드, 멀티 마운터, 메인 그립 유닛과 3개의 건블레이드가 합쳐진 장비입니다. 각 건블레이드들은 손에 쥔 채로 단검이나 권총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것들을 조합하는 것으로 기본 형태인 세이버 모드, 기동성을 중시한 카타르 모드, 원거리 공격용 라이플 모드, 모든 장비가 합체한 풀세이버 모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 중 라이플 모드는 메인 블레이드를 회전하여 연사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풀세이버 모드 상태에서는 대검 형식 혹은 거대한 빔사배를 전개하거나 양쪽의 건블레이드를 잡고 런처로 활용할 수 있죠. 이렇듯 풀세이버 장비는 다양한 형태로의 변형을 통해 강력한 전투력을 추가로 가지게끔 설계되었는데요. 따라서 풀세이버는 트윈 드라이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뿐만 아니라 에르스와의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 또한 상정하고 개발되었죠. 하지만 신형 트윈 드라이브는 추가 조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동조되었고 당시의 상황에선 전투보단 대화가 우선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풀세이버 장비는 결국 사용되지 못한 채 방치됩니다. 화력 덕후인 셰릴린 하이드는 이를 매우 아깝게 생각했고 풀세이버 장비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게 된 것이죠. 이 시뮬레이션에서 셰릴린 하이드는 충격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풀세이버 장비를 장착한 더블어 퀀터가 대형 에르스를 내부부터 파괴하여 일주일 만에 모든 에르스를 섬멸한 것이죠. 물론 이 결과는 세츠나가 일주일 내내 휴식 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과
LS가 더 이상 진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같은 여러가지 조건들이 필수적이었고 현실과 데이터상의 시뮬레이션은 다르다고 분명히 언급되지만 이런 외전에서의 표현, 추가로 이 장비가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스펙 논란이 있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LS 대전의 종전 이후 50년이 지난 에필로그 시점에서 인류는 모든 분쟁을 극복하고 LS와 협업하여 외우주를 탐사하기 위한 거대 함선 스메라기호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스메라기호가 역사적인 출정을 앞둔 날 LS 모성으로 떠났던 더브로 퀀터는 장갑제가 분리된 부분이 LS와 융합한 형태인 LS 퀀터의 모습으로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LS 퀀터는 극장판 마지막에 등장한 모습, 외전에서 카메라에 찍힌 뒷모습 이외엔 아예 설정이 존재하지 않던 미스터리한 기체입니다. 이후 2018년 디자이너인 에비카와 카네타케가 LS 퀀터의 무장을 추가하고 건담을 원작으로 하는 게임들에 출연하며 공식 설정들이 확립되죠. 2019년 발매된 게임 크로스레이즈에서 구현된 LS 퀀터는 여전히 양자도약을 사용하며 액체 금속을 이용해 무장을 생성하거나 등에서 촉수를 꺼내는 방식으로 전투를 펼칩니다. LS 슬래셔, LS 블래스터 같은 무장을 생성하여 적을 베어내거나 강한 빔을 발사하고 GN 소드 1과 비슷한 무장을 사용하기도 하며 양자 게이트에서 소드 비트들을 소환하기도 하죠. LS 소드 비트들은 원본과는 다르게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고 접촉한 적을 침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에 등장하여 설정이 정립된 LS 퀀터는 신기하게도 건담 타입이 아닙니다. 생명체인 LS와 융합한 기체이기 때문에 심지어 모빌스트가 아닌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게 지구로 돌아온 퀀터, 그리고 LS와 완전히 융합한 세츠나는 노인이 된 마리나 이스마일과 포옹하고 LS 퀀터에서 꽃이 자라나며 더불어 극장판은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마지막 장면에서 꽃에 뒤덮인 LS 퀀터는 상징적인 연출이 아니라 진짜 퀀터에서 꽃이 자라나며 가동이 정지한 것입니다. 5건담부터 시작하여 LS 퀀터로 이어지는 더불어 시리즈 건담들의 계보는 우주세기 시리즈의 주역 기체들을 오마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각자 최초의 건담들인 건담과 5건담, 두 개의 알파벳이 사용되며 고출력 기체로 묘사되는 더블 제타 건담과 더브로 건담, 극장판의 주역 기체들이자 주인공 기체 최초로 올린지 병기가 탑재된 뉴 건담과 더브로 퀀터, 각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건담이 아닌 듯한 이형적인 외형을 가진 기체 턴에이 건담과 LS 퀀터처럼 컨셉과 기능 같은 부분들에서 많은 오마주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